결혼 3년 차 남편과 매일 싸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원래 신혼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3년 정도 지나면 서로 맞춰가며 산다는데 저희 부부는 오히려 올해가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싸우다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고 서로 사과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입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싸울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불안하네요. 연애 3년, 결혼 3년간 남편을 알고 지냈는데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양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많은데 이혼녀 딱지 달기 싫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사연이라도 보내서 사람들 반응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제가 옳은지 아니면 잘못 판단을 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좀 해보려고요. 남편은 3살 연상의 영업직입니다. 정확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커다란 물건을 파는 영업직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 물건이 건설 현장에도 들어가고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러 업체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영업을 많이 뛰어야 하더라고요. 국내 업체들도 있고 해외 업체들도 있는데 남편이 일하는 국내 업체가 영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 일 경력만 10년이 넘었고 나름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술을 하도 많이 마시고 다녀서 연애 초반 때 이 문제로 헤어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 때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지금은 업무적 특성이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간다지만 그래도 남편이 밤늦게 술 마시고 접대하러 다니는 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남편은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영업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잘했을 사람이에요. 인상이 둥글둥글 서글서글하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술술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부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편은 현재 영업소에서 실적으로는 항상 탑이고 도내에서나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저도 이런 남편과 연애를 할 때 화려한 언변과 말빨 때문에 혀를 내두른 적이 많았고 분명 남편이 잘못했고 제가 화를 내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느샌가 얼렁뚱땅 다른 일로 화제가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딱딱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걸 좋아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내 진로는 공무원이다 생각했었고 남들이 취업 준비를 하며 스펙을 쌓고 있을 때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1년 뒤에 7급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아주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어요. 유도리 있게 일 처리를 하고 현란한 입담으로 상황을 무마시키는 남편과는 사실 성격적으로 극과 극이라 할 수 있죠. 원래 결혼하고 난 뒤에도 친정부모님과 남편이 자주 얽히는 일은 없었어요. 명절에는 한 번씩 서로 얼굴을 보고 부모님 생신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친정부모님과 만나는 일이 없었죠. 시댁이나 친정이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시댁에서 일이 생기면 남편이 혼자 다녀오고 친정에 일이 생기면 남편 없이도 제가 알아서 다녀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남편이 친정부모님과 이상하게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데 작년 연말 겨울에 아빠랑 남편이 함께 낚시하러 다녀온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때 어떻게 아빠를 구워 삶았는지 요즘은 저보다도 사위를 더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부르시고 그냥 술 한잔 하러 오라고 하는 날도 많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친정의 남편이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하니까 엄마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부모님 두 분 모두 사위라면 껌뻑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서로 좋게 잘 지내면 좋은 일인데 대체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남편이 직업이 직업인지라 워낙 넉살이 좋고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띄워주면서 아부 떠는 걸 잘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이거 전부 장인어른이 모으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비싸고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거잖아요. 제대로 양주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마신다던데. 역시 우리 장인어른 안목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뜬금없이 우리 아빠 양주 장식장을 보고 입에 발린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한껏 어깨가 으스해진 아빠는 그 자리에서 양주를 열어서 사위에게 대접하죠. 술을 마시면서도 남편이 계속 아부 떨면서 아빠를 추켜 세우고 결국은 술자리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사위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아끼던 양주를 한 병씩 남편에게 주십니다. 사실 아빠는 양주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양주를 많이 갖고 계세요.
아빠 후배나 제자가 선물로 준 것도 있고 아빠가 직접 해외여행 갔을 때 면세점에서 한 병, 두 병 모아놨던 건데 그걸 살살 비위를 긁어서 쏙쏙 빼먹는 남편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작 남편은 비싼 술집에 접대하러 다니면서 좋은 술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 컬렉션이 절대 대단한 게 아니라 연식만 오래된 평범한 것들인데 그걸 치켜 세우면서 그중에 비싼 술만 골라서 빼먹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매번 안주를 만들거나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엄마한테도 똑같이 입에 발린 아부를 떨어서 완전 구워 삶아놨어요. 평범한 음식도 남편이 한 입 먹고 나면 무슨 산해진미라도 먹은 것처럼 오바를 떨고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사탕 발림을 합니다. 장모님, 이거 장모님이 직접 만드신 거 아니죠? 이거 완전 호텔 요리사가 한 거 같은데? 제가 웬만한 비싼 레스토랑은 다 가봤기 때문에 고기 맛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서울의 5성급 호텔에서도 못 먹어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친정엄마가 음식을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뭘 만들어도 맛있고 괜찮게 하세요. 그런데 남편은 냉동 대패 삼겹살을 먹어도 무슨 툭불 한우를 먹은 것처럼 저렇게 리액션을 하니까 엄마가 완전 사위한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빠도 좀 무뚝뚝한 편이고 저도 넉살이 좋거나 애교가 많은 딸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놓고 아부 떨고 칭찬하는 사위에게 홀딱 넘어가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사위 먹으라고 갈비찜을 압력솥에 하나 가득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많은 걸 앉은 자리에서 개눈 감추듯 싹싹 비우더라고요. 장모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 거 있죠? 우리 장모님 음식을 저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까운데 저랑 같이 동업해서 장사하실래요? 장모님이 주방 맡으시고 제가 손님들 다 불러올게요. 저희 엄마는 음식 진짜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이러면서 남편은 장모님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장인어른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모두 입이 귀에 걸려서 사위만 챙기십니다. 하도 잘 먹으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는 주기적으로 잔뜩 만들어서 엄마가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실 정도예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재료비만 해도 상당한데 사위가 먹고 싶다고 하면 비싼 한우나 각종 해산물들까지 잔뜩 사다가 만들어 주십니다. 아빠는 사위랑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싶다며 골프채도 몇 번 선물해 주셨고 낚시에 흥미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낚싯대도 직접 사다가 주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좋아하고 서로 기분 좋게 잘 지내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라 이런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거냐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남편이 원래 성격이 저래서 남한테 칭찬하고 이용해 먹는 걸 정말 잘합니다. 거친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입담 하나로 사람 마음 바꿔서 안 될 계약도 따내는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 같은 평범하신 분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기 갖고 싶은 건 친정아빠를 살살 긁어서 전부 사달라 하고 먹고 싶은 건 친정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해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받은 것의 반이라도 친정부모님한테 돌려줘야죠. 입으로는 맨날 장모님이 최고고 장인어른 멋지다고 칭찬만 하고 용돈 한 번 드리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갈비도 비싸고 남편이 돼지갈비보다는 소갈비, 그것도 한우가 맛있다고 하는 바람에 한 번 갈비찜 만들면 재료비만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음식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달라고 해서 얻어먹으면서도 용돈 봉투 한 번 찔러주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 아까 말했듯이 영업 실적이 좋아서 연봉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신혼 초부터 기본 생활비 빼고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수중에 가진 현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처가 부모님한테 그렇게나 쏙쏙 빼먹고 있으면 최소한 용돈이라도 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아빠가 우리 남편한테 비싼 낚싯대를 사주면서 사위 선물 사주다가 기둥뿔이 뽑혀나갈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박서방이 그런 걸 선물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말실수했다는 듯 딴청을 부리면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넌지시 물어봤는데도 전혀 용돈 같은 건 받은 적 없다 하시고 그냥 사위가 좋아하니까 해주는 거라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면 모를까 자기도 잘 벌면서 본인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도 장인어른한테 사달라 하고 비싼 음식도 얻어먹으면서 용돈 한 번 드리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제가 창피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남편에게 대놓고 하기도 뭐하고 부모님이 홀딱 빠져서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제가 중간에서 하라 마라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남편한테 친정에서 밥을 먹고 오는 날이면 최소한 밥값이라도 드리고 오라는 말을 했더니 장모님도 별 말씀 안 하시는데 너가 왜 참견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의 얌체 같은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죄송하니까 남편 대신 제가 제 돈으로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밥은 남편이 얻어먹고 돈은 내가 내는 꼴이라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바로 얼마 전 엄마가 김장을 했다며 김치통 하나를 가져다 주셨어요. 매년 엄마가 직접 김장을 하시는데 예전엔 저도 같이 도와드렸지만 제가 시집 온 뒤로는 평일에 몰래 혼자 하시고 나중에 완성된 김치만 갖다 주셨거든요. 보통 한 번에 20포기 정도를 하시는데 김장을 하고 나면 작은 김치통으로 2포기 정도를 가져다 주십니다. 올해는 배추가 달더라. 맛있게 됐어. 먹어보고 다 먹으면 또 가져다 줄게.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작은 통으로 한 번에 1~2포기씩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김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1포기도 먹지 못했는데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제 김치 잘 받았니? 너희 냉장고에 자리도 없을 텐데. 그냥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천천히 꺼내 먹지. 아무튼 이번에 준 김치는 새로 담근 거야. 먼저 준 것부터 먹어. 회사에서 막 퇴근하고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엄마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당초에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치는 일주일 전에 엄마가 가져다 주신 것이 그대로 냉장고에 있고 새로 만든 김치라는 건 제가 이해 못할 소리였어요. 아니, 너희가 이번 김치 맛있다고 10포기 더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새로 김장 담궈서 어제 박서방편에 보냈는데 너가 안 받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전날에 남편이 시부모님과 저녁 먹고 온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었거든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와 남편의 행동으로 봤을 때 대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김치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지금은 바쁘고 고객을 만나고 있으니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더군요. 일단 참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완전 술에 취해 겨우 들어왔습니다. 결국 김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남편은 골아떨어졌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다음날 새벽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엄마가 담궈준 김치 어디 갔냐고 대체 우리 엄마한테 김치를 왜 만들어달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를 가져다 줬답니다. 우리 엄마 올해 김장 안 하셨거든. 장모님 김치가 맛있으니까 그거 드시라고 받아서 가져다 드린 거야? 그러니까 지네 엄마 김장하지 말라 하고 우리 엄마 시켜서 대신 만들게 한 거잖아요? 말은 자기 집 김치보다 장모님 김치가 맛있으니까 그랬다는데 맛이 있건 없건 지네 부모 먹을 김치를 왜 우리 엄마 시켜서 만드나요? 그럼 친정엄마한테 김장 비용이라도 줬냐고 물어보니 그거 역시도 안 줬답니다. 말 그대로 공짜로 장모님을 부려먹은 거예요. 이 문제로 제가 화를 냈더니 정작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도 이해 못합니다. 장모님이 별 문제 없다는데 너가 왜 난리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단 말이야. 사위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라는 소리지 사돈댁 김장까지 해야 합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최근 남편이랑 감정이 별로 안 좋고 남편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제대로 폭발하게 된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어제는 이혼 이야기까지 서로의 입에서 나왔는데 저는 절대 사과 한 번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남편을 용서 못하겠어요. 이번 일을 흐지부지 넘어가면 앞으로도 친정부모님을 계속 호구처럼 빨아먹을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기입니다. 결국 남편과는 화해를 못하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 이용해 먹고 부려먹을 생각이면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좀 드리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자길 좋아해서 해주는 건데 뭐하러 돈을 주냐고 하는 말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이야기 다 끝내고 부모님에게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다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위 없다며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얼마나 제대로 구워 삶았으면 자기 딸보다 사위를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혼하고 나면 서로 볼 일도 없어질 거고 부모님은 시간이 흐르면 정신을 차리시겠죠. 입으로 먹고 사는 놈이라 그런지 사람 홀리는 기술이 대단한 것 같네요.
그 입으로 다른 노인네들이나 많이 등쳐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제 부모님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결혼 15년 차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를 키우며 사는 42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사람이고 남편 밑으로 올해 꽉 찬 40이 되는 노처녀 신우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신우 문제 때문입니다. 남편과 신우만 생각하면 제 속이 답답하고 입맛이 싹 달아나서 저절로 다이어트가 될 정도였어요. 혼자 오랜 시간 끙끙 앓다가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혼할 용기라도 얻어보려고 어렵게 사연을 쓰게 될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일단 남편 집안은 다들 술을 엄청나게 잘 마십니다. 남편도 술고래고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식사할 때 반주로 소주 한 병은 꼭 드실 정도로 동네에 소문난 애주가였어요. 그리고 신우 역시도 술을 엄청 좋아하고 잘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없는 술자리를 만들어서 찾아다닐 정도로 아주 환장하며 마시고 다녔습니다. 그 집안 네 식구가 모두 모이는 날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침에 다 같이 해장을 하러 갈 정도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죠. 만약에 제가 술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집안에 딱 어울리는 인재가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합니다. 제 주량은 소주 반 잔, 맥주 2모금 정도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이 정도로 마시면 얼굴부터 귀까지 새빨개지고 15분 정도 지나면 호흡이 가파져서 더 이상 술을 마셨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제대로 마셔본 적도 없어요. 아마 제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가는 바로 응급실 실려가거나 그대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에서 저만 왕따 외톨이나 마찬가지고 가족들 다 모이는 날에는 저 혼자만 정신이 멀쩡하니 새벽에 안주 만드는 일을 시키거나 자기들 술 마시고 골아떨어지면 제가 뒷정리 다 하고 아침에 콩나물국 끓이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차라리 술자리 뒤치다꺼리하는 신세가 낫지 저보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저한테 술을 권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술을 못 마셔? 아니, 이 좋은 걸 왜 못 마시는데? 주량이 부족한 건 마시다 보면 늘어나는 거야. 세아가 잔 하나 더 가져와라. 오늘같이 좋은 날 너도 한 잔 마시고 같이 취하는 것도 즐거움이지. 이미 대학 다닐 때 술 먹다가 크게 사고를 칠 뻔한 뒤로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조차 절대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걸 다 알고 있어서 굳이 마시라고 권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괜히 남한테 억지로 술 권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술 못 마신다고 대답하면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막무가내로 마시면 주량이 늘어난다며 먹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술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남편 놈도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걸 뻔히 알면서 시부모가 저한테 술을 주는데 옆에서 보고 웃고만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시아버지가 주는 소주를 2잔 받아 마셨는데 그날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제 속에 있는 내용물 다 꺼내서 확인하고 지구가 핑핑 돌아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집에 돌아갈 수도 없을 정도라 시댁 작은 방에 이불 깔고 거기서 하루 잠들었고 다음날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랑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은 옆에서 시부모님을 말렸어야지 그걸 보고만 있어? 나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 남편을 한번 크게 혼내놨더니 다행히 그 다음부터 시부모님이 제게 억지로 술을 마셔보라 강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진 않게 되었어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 술자리 뒤시중 드는 건 제 몫으로 남았죠. 원래 술을 마시다 보면 자기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니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시가 사람들도 누가 더 나을 것도 없이 서로 번갈아가며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아버님은 음주운전 2번 적발되셨고 결국 면허가 취소되어서 한동안 시어머니가 대신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어머님은 밖에서 개모임을 하시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오다가 멀쩡한 길에서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가 부러지고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중에서도 술이 좀 센 편이라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었지만 지갑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개 중에 최고의 술버릇은 다름 아닌 신우였는데 신우는 완전 싸움닭이라 번화가에서 술 취해 싸움을 하다가 경찰차를 타고 끌려간 적도 있고 남자를 때려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가진 성격 자체가 괄괄한데 술을 먹으면 스스로 그 성격이 통제가 안 돼서 닥치는 대로 화를 내고 시비를 걸고 다녀요. 이 집안 내력이라 어쩔 수 없었는데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아도 지금까지 아이 생각하며 잘 참고 살았습니다. 신우는 그 성격 때문에 시집갈 시기를 놓쳤고 시부모와 계속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과한 음주 때문인지 몇 년 전부터 병석에 누워 계셨고 시어머니가 아버님의 병수발과 홍기가 꽉 찬 딸까지 돌보며 살고 계셨어요. 신우가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 매번 작은 회사에서 거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사무원 일을 했었고 월급은 200만 원이 될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쓰고 얼마나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한데 신우는 집안 생활비에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가 버는 돈은 전부 본인 용돈으로 탕진하고 저축조차 없었어요. 신우의 방에는 옷이 수백 벌 걸려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부모님 안방의 옷장까지 절반 이상 신우의 옷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과 명품 가방을 1년에 한 번씩 카드 할부로 사는 것 같고 해외여행도 지금까지 이름 알겠다 싶은 나라는 안 가본 나라가 없더라고요. 신우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소리는 자긴 젊었을 때 신나게 놀고 마음 먹기 전에 돈 많은 늙은 아저씨 만나서 노후에 편하게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올해로 벌써 40이 넘었고 돈 많은 늙은 아저씨는커녕 신우 주변의 남자는 파리새끼 하나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신우는 시집가긴 글렀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살도 좀 쪘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서 더 들어 보이는 외모입니다. 성격은 누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바로 정색하고 소리 질러버리는 등 여성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술만 취하면 아예 주먹 쥐고 달려들어서 싸우자고 보는 사람인데 대체 어떤 남자가 데려갈 수 있을지 도저히 계산이 서질 않습니다. 본인도 포기한 것 같고 저와 남편도 신우 시집 보내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에요. 계속 시부모님 집에 기생해 살며 등골 빼먹고 살 줄 알았는데 올해 초 시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전날에 새벽 3시까지 술을 드셨다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응급실에 이틀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그대로 잠을 자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셨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집안의 큰 문제였는데 아버님은 몇 년 전부터 꼼짝 못하고 누워만 계셨고 철이 없는 신우가 시어머니께서 혼자 하고 계시던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건 저희 부부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워 계신 아버님의 수발을 드는 일이나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 청소를 하는 기본적인 집안일을 전혀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가 밑반찬을 가져다 주러 몇 번 찾아갔었는데 어머님 계실 때와 비교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꼴을 보고 신우도 정말 대단한 인간이다 싶었죠. 그때부터 아버님과 신우의 사이도 안 좋아졌고 둘이 싸우는 날도 점점 늘어갔어요. 아버님은 결국 신우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하시는 바람에 퇴근길에 남편이 시댁에 들러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아버님 수발도 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도 시댁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지만 멀쩡한 아들딸이 있는데 굳이 제가 나설 이유가 있나요? 친정부모님 늙어서 아프면 남편이 저 대신 병수발 들어줄 거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자 말하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집안일을 한두 번 나서서 돕다 보면 어느새 저한테 전부 시켜먹고 남편이나 신우나 손도 안 댈 사람들일 것 같아서 애초에 시작도 안 했죠. 추석이 지난 어느 날 결국 아버님과 신우가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버님께서 차라리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댁 사는 집을 팔고 대출을 갚고 나면 아버님 통장에 그 돈을 넣어두고 요양원 비용으로 쓰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 하셨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딸도 신경 안 쓰고 아들도 힘들어하는데 괜히 자식들이랑 더 원수지간 되기 전에 본인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집 팔고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부부 입장에선 두 손 들고 대찬성인데 문제는 돈도 없고 집도 없이 시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던 신우였어요.
신우는 지금 사는 집을 팔아버리면 자긴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냐고 결사반대를 했고, 아버님은 그 나이 먹도록 돈 한 푼 못 모아서 월세방 얻을 보증금도 없는 게 자랑이냐고 두 사람이 또 싸워댔습니다. 결국엔 아버님이 집 한 돈에서 1,000만 원을 신우에게 주기로 했고, 그 돈으로 월세방을 얻던지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던지 맘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니들이 내가 돈 떨어지면 요양원 비용 내줄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돈을 내 눈 감을 때까지 꼭 쥐고 있을란다. 나중에 내가 가거들랑 그때 남은 돈 너희끼리 알아서 정산을 하든 나눠 갖든 맘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님은 남편을 시켜서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얼마 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계약까지 마쳤어요. 올해 연말까지 집을 비워주고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신우가 아버님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자긴 절대 이 돈 받고 나가서 혼자 살 수 없다네요. 요즘 세상에 겨우 1,0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구해? 적어도 5천은 줘야지. 아빠는 진짜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두 사람은 또 살벌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절대 신우한테 더는 줄 돈 없으니 연말 전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라고 하셨죠. 사실 집을 팔긴 했어도 남은 대출 정리하고 나면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시댁의 아파트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라서 애초에 집값 자체가 얼마 하지 않았었거든요. 신우도 나이 마음 먹고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니 막막한 상황인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돈 한 푼 안 모아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좋게 된 거잖아요.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아버님과 신우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릴 것 같아서 남편을 시켜 신우랑 함께 1,0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깔끔한 원룸이라도 같이 알아보라 하고 보냈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이 서울은 아니라서 잘 찾아보면 신우 혼자 살 집을 그 돈으로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보증금이 모자라면 우리가 조금 빌려주더라도 일단은 두 사람을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를 만나서 부동산의 방을 알아보러 나갔던 남편이 겨우 2시간 만에 화를 씩씩 내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받은 1,000만 원으로 가방 샀대. 가방 사고 남은 돈으로는 자기 카드값 갚아서 남은 돈이 하나도 없댄다. 원룸이고 뭐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아버님이 신우를 내쫓는 대신에 주었던 1,000만 원으로 집을 구할 생각도 없었고 쓰고 싶은 대로 써놓고 돈 더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집안에 시집와서 15년을 살았고 별의별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번 일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들어가서 지낼 요양원도 결정하셨더라고요. 정부 보조를 조금 받고 매달 80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아버님께서 언제까지 거기 지내실지는 몰라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쓸 수 있는 요양원 비용이라 생각하면 결코 남은 돈이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이번 일만큼은 신우가 100% 잘못했다는 생각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전부 본인 업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걔 그냥 우리 집에서 살게 할까? 어차피 방도 하나 남잖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는 절대 돈을 더 주실 분이 아니고 우리가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걔는 혼자 놔두면 사람 꼬라지가 안 될 게 뻔하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신우를 우리 집으로 들여서 같이 살게 하자더군요. 저희 집이 방이 4개라서 부부 안방 아이방, 남편의 컴퓨터가 있는 서재까지 쓰면서도 방이 하나 남는 건 사실이에요. 작은 방이었지만 마땅히 쓸 일도 없고 저희 집엔 손님이 와서 자고 갈 일도 없어서 보통 옷이나 큰 짐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방이 남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차방 같은 인생을 사는 신우를 굳이 우리 집에 들여서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딸이 가장 닮지 말아야 하는 사람 1순위가 바로 신우입니다.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가급적 신우와 제 딸을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남몰래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술 마시는 것도 닮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괴팍한 성격이나 공격적인 말투도 절대로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를 우리 집에 들여서 같이 살자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남편은 그럼 자기 동생은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가라는 거냐 화를 내더라고요. 아가씨가 어디로 가든 말든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 가방 몇 개 팔아서 자취방 구하라고 해. 왜 당신네 집안 골칫덩어리를 나보고 끌어안고 살라는 거야? 저도 이때는 감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말을 걸러서 하진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남편이 신우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또다시 펄펄 뛰었습니다.
너는 예전부터 우리 집안을 은근히 무시했어. 알아? 너가 그렇게 잘났냐? 내 동생이면 너한테도 동생인데 가족끼리 같이 돕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때부터는 신우 문제는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랑 제가 감정 싸움을 하며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쏟아냈어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며칠 동안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은 채 소닥보듯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사과를 하고 신우 문제는 알아서 하게 만들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며칠 뒤에 2차전을 더욱 크게 붙게 되었고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이 자기 집안 무시하지 말라며 화를 내다가 벽에 걸린 TV에 리모컨을 집어던져서 완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이런 모습은 처음 봤고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꼴을 겪어야 하나? 잘못은 신우가 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일단 남편에게서 떨어지기로 했고 지금은 현재 친정에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저도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젠 다 지겹고 힘들어서 이혼할 생각밖에 없어요. 아이도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아빠 싫다고 다신 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도 아이 교육적인 면으로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과 얼굴 보는 일은 없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이혼하라고 하시죠.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는 남편이라 정말 제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굳은 마음 먹고 결심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바로 어제 만나서 최종적인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신우를 혼자 놔둘 수 없다며 저희 이혼하면 방 2개짜리 집을 구해서 신우와 같이 살 거라 하더군요. 그 인간에게는 15년이나 같이 산 아내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보다 술 먹고 사고치는 개망나니 동생이 훨씬 더 중요한 인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살던 집과 나머지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나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2억 정도씩 남편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울 거고 아이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씩, 대학 들어간 이후로는 등록금을 남편이 부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미 별거하고 2주가 넘게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아이 키울 정도로는 벌 수 있고 아이도 내년이면 중학생이라 혼자 학교와 학원을 다닐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 딸과 행복하게 살 테니까 남편도 신우 챙기면서 남매끼리 오붓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빨리 행정 절차까지 다 마무리하고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도 그런 아빠는 이젠 필요 없다고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